파면이라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수조가 있다고 합시다. 물을 담아둔 수조가 있는데 요 수조에 내가 물을 한 요 정도로 채워놓고 이 정도 채워놓고 한쪽 끝에서 물을 수면을 이렇게 통통통통 치게 되면은 여기 물결이 일렁일렁 생겨가지고 쭉 퍼져나가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그나마 약간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느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 매번 이렇게 친절하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파동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때도 있고 그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특히 횡파의 경우에 이렇게 올록볼록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올록볼록한 지형이 있는 땅덩어리를 위에서 내려다 본 다음에 지도를 그리듯이 등고선 비슷한 표현법으로 저 굴곡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점점점점점 요 지점들이 있죠. 또 여기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똥똥똥똥똥 요런 지점들이 있을 건데 해당 지점들만 내가 위에서 내려다본 이 지도 같은 모양에다가 쭉 이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여기가 가장 많이 현재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쏙 들어갔을 거고 여기 또 튀어나왔을 거다. 마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특정 볼록 튀어나온 마루들을 이어나온 점들이다. 그런 선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마루선이라고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쏙 들어간 부분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점선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골들을 이어놓은 거니까 골선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골과 마루가 알아서 이렇게 돼 있으려니 라고 적당히 생각해도 되고 물론 이렇게 그렸을 때는 골과 마루의 위치만 보이는 거지 진폭 얼마나 높이 낮게 출렁출렁 하고 있느냐는 안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만든 마루선과 골선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동의 위상이 똑같은 면들이다 라고 해서 파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파면 표시를 했을 때 요걸 보면은 요런 마루선 사이의 간격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되겠네. 그게 뭐예요? 파장이죠. 요렇게 그려놓은 파면 표현으로 했을 때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 파동의 파장이구나. 지금 파장이 요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렸을 때 이 파동이 어디로 진행될 거냐라고 그러면은 이 파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수직인 방향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전파되고 있을 것이다까지 알 수 있는 것이 파면에 의한 파동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만 찍찍찍 그어줘도 이렇게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할게요. 오늘 수업 자료에서 224쪽이라고 돼 있는데 파동이 전파되어 나갈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말하며 파동의 종류에 무관하게 파면은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파면은 진행,
퍼져나갈 방향과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웃한 두 파면 사이의 수직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밑에 하위 헌스의 원리라고 하는 파동의 전파 과정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 차차 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깊게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소개만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에 대한 설명들 간단하게 용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굴절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하면서 전반사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자, 먼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여기 표현으로서는 반사, 굴절, 회절 나오는데 회절을 먼저 잠깐만 봅시다. 글자가 이상하네. 자, 파동의 회절. 회절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회절이라는 것은 일단 파동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물결파, 소리, 전자기파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파동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파동이 발생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나타나야 돼요. 요 장애물이 회절이라는 현상의 발생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뭐가 파동이 전파돼서 나가다가 장애물이 형성되면은 장애물이 나와서 막는다는 얘기니까 더 진행 못하고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애물이 있기는 있지만 그 장애물에 일부 틈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긴 있는데 틈이 있어서 이게 완전 차단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자. 완전 차단되는 경우는 아니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과한 파동은 이후에 넓게 퍼진다. 요 현상, 넓게 퍼지는 이 현상, 장애물을 통해서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자. 말하자면 여기 빛이 쭉 가는데 내가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로 빛을 쭉 쐈어요. 아니면 여기 형광등이 있거나 전구가 있어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 나무 판자, 뭐 쇳덩어리, 벽 이런 데 만나면은 차단이 될 텐데 뒤에선 안 보일 건데 벽을 딱 막아 놓자. 아, 그럼 가시광선 통과 못 하네요. 근데 구멍을 뚫어 놓자 라고 하면은 여기 전구가 있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가던 것들은 차단돼요. 차단되는데 요렇게 가던 빗줄기는 요 구멍을 통과를 하니까 나는 그냥 갈게요 라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장애물의 틈을 통과한 다음에는 빛이 내 친구들은 없어졌네 라고 하면서 친구들 자리가 비어있으면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휘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막 여기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퍼짐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회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자. 여기가 물인데 물이 여기서 파도 치듯이 진동, 너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를 꽉 막았다. 여기선 더 이상 물결파 진행 못해 그랬는데 여기를 약간 뚫어놨을 때도 물결이 출렁출렁출렁 출렁출렁 퍼지면서 출렁출렁출렁해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회절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야 되는 거는 회절은 언제 잘 일어나는가? 회절이 어떤 조건 하에서 더 잘 된다, 많이 된다, 더 넓게 퍼질수록 통과했는데 그냥 거의 그대로 가면은 이건 회절이 잘 안 된 건데 통과 후에 쭉 퍼지면 이제 회절이 잘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절은 언제 잘 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장애물이 있어야 되고 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나요. 더 쭉쭉 퍼집니다. 회절이 잘 일어날 두 번째 조건. 똑같은 크기의 틈을 통과할 때에도 원래 만들어졌던 파동의 파장이 길수록 회절은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좁을수록 길수록 해서 좀 상충하는 이런 느낌이라서 뭐든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라는 것이 일괄적이면 외우기가 조금 더 쉬운데 요거는 틈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각각 외워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절 이렇게 되는 건데 회절 관련해서 아예 예시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벽면이 있어요. 벽면이 있고 여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살짝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벽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여기 벽이에요. 여기 땅바닥이고 이렇게 문 끽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내 욕을 하고 있어요. A하고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는데 하나는 남학생이고 하나는 여학생이에요. 심한 욕을 하고 있어서 얘들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있는지 몰랐나 봐. 가상의 예를 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욕먹고 다닐 짓을 많이 하고 다니진 않아요. 자, 아무튼 내 칭찬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 어떻게 되면 되네. A하고 B가 야, 얘는 뭐 이렇게 애도 착하고 성실하고 뭐 일도 잘하고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대단하지 않냐? 맞아. 그러면서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애, 하나는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래는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다 보면은 반사 효과는 좀 제외합시다.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은 내 귀에까지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내 귀에까지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든데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서 얘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누구 말이 조금 더 잘 들릴까요? 누가 하는 말이 나한테 조금 더 잘 들릴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찰싹 붙어가지고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원래는 여기까지 귀에까지 못 들어왔는데 여기 일종의 틈을 지나면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릴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틈을 통과한 다음에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누가 하는 말이 더 회절이 하나는 이제 잘 안 돼서 요 정도밖에 안 퍼져가지고 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누구 말은 여기서 회절이 이만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 귀에 더 잘 들릴까? 회절이 누가 한 말이 더 나한테 잘 들리도록 많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한 말? 남자의 A, 여자의 B, 누가 한 말? 아무래도 남자애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잘 들려요. 남자애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외적인 경우 너무 따지지 말고요. 보통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애기들 말고 여자들보다 목소리가 톤이 낮다라고 하죠. 그죠? 이 톤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소리의 진동수가 더 작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낸다 그러면 똑같은 공기를 통해서 똑같은 공기네, 매질이 똑같네, 둘 다 음파네, 그러면 전파되는 속도는 똑같은데 진동수에 따라서 파장이 다른 소리가 발생해서 퍼져나갈 거다. 자, 남자는 진동수가 작은 소리를 내면 똑같은 속도로 퍼져나갈 때 파장은 길 것이고
여자는 더 높은 소리를 낸다면, 진동수가 높은 소리, 큰 소리 낸다면 파장이 작을 거다. 똑같은 틈을 통해서 파장이 긴 일반적인 파동 소리의 경우에도 파장이 더 기니까 같은 틈에 대해서는 회절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낸 소리가 더 많이 휘어서 나한테 조금 더 잘 선명하게 들린다 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하게 들리기는 해요. 실제로는.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도 있다라는 거 문제 중에도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24쪽 기준으로 맨 아래 봅시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투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의 모서리 부분에서 파동이 퍼져서 장애물 뒤쪽까지 넓게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이런 것 자체는 변하지는 않고 진행 방향이 퍼지는 모양을 가지기만 한다. 그렇긴 하는데 그런 퍼짐이 언제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는 틈이 좁거나 파장이 긴 것이 회절이 될수록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4쪽의 밑에 부분에 파동의 반사와 굴절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반사와 굴절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굴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얘기가 자세하게 뒤쪽에서 전개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좀 요까지 보고 문제로서도 확인할게요. 다음 쪽 225쪽으로 넘어갑시다. 특히 굴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반사는 그것 중에 같이 일어나는 조금 다른 현상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자, 구분을 먼저 하자면 회절은 앞에서 파동이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발생할 현상이다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발생 조건에 장애물이 없어요. 파동의 발생 후 전파되다가 매질이 바뀌면 하면은 반사나 굴절이 그 매질 경계면에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자, 매질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1이라는 매질이 있고 2라는 매질이 있어요. 내가 빛을 쏟은 소리를 내든 여기서 내가 소리를 아 하고 내거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쭉 진행을 하다가 가다 보니 매질 2라는 것을 만났네. 근데 이게 장애물이라서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거기도 통과할 수 있지라고 할 만만한 장애물이야. 그랬을 때 이제 매질이 변화되는 그 경계면 부분에서 반사와 투과 굴절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요렇게 진행하던 파동이 원래 진행하던 방향 요런 매질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매질 요 파동이 진행하던 면과 만나는 부분 매질 경계면에 대해서 요 지점으로부터 면의 수직인 법선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법선이 조금 휘었죠? 법선을 그려준 다음에 법선으로부터 원래 오던 방향까지의 각도를 I라고 해서 입사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통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더라도 여기서 일부 반사가 일어나요. 매질이 바뀌게 되면은 가다가 기본적으로 반사는 일어난다. 이때 원래 오던 입사각에 대해서 반사돼서 나가는 각도, 반사각도 똑같아요. 말만 반사각이지 입사각과 같은 각도 I로 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사가 조금 되면서
이 경계면을 뚫고 계속 지나가는 애도 있어요. 이거를 투과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할 건데, 투과 현상이 일어날 건데, 투가 될 때에는 경로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다시 매질 경계면 벽선으로부터 투과파가 가지는 진행 방향으로의 각도, 요거를 R이라고 해가지고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R이 30도, 25도 뭐든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굴절각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쓰긴 쓰는데 나는 요 표현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입사각 I, 굴절각 R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봅시다. 매질 1, 2가 있고 얘들 사이 경계면이 있을 때 법선에 대해서 매질 1에서 오는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고요. 법선으로부터 2에서 진행하다가 그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는 세타 2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세타 1, 세타 2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매질 1에서 파동이 전파되다가 매질 2를 만났다. 매질 2라는 게 새로 등장했다 라고 그러는데 매질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파동이 전파 속도가 달라졌겠죠. 매질에 의해서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매질을 만났다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는 V1으로 전파되다가 여기선 V2로 전파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파동에 대해서 항상 V는 F람다라는 식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그랬으니까 V1은 F1 람다 1, V2는 F2 람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서의 전파속도, 진동수, 파장, 여기서의 전파속도, 진동수, 파장 간에는 1, 1, 1, 2, 2, 2, V는 F람다 이렇게 쓰이는 식은 당연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V1이 V2, V1 속도로 가다가 V2로 가겠지 싶은데 잠깐만, 파동이 여기서 발생한 다음에 소리여도 괜찮고 빛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한 다음에 쭉 오다가 여기서 발생한 게 지금 계속 가는 중이잖아. 여기서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이 파동의 근원, 파원은 이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아까? 파동의 진동수와 주기는 파원에서 결정되고 이후에는 안 변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원이었던 게 가다가 거기가 파원인 게 여기도 지금 갈 뿐이다라 그러면 F1하고 F2라는 진동수 값은 여기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V1은 F 람다 1, V2는 F 람다 2라고 요것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식이 갑자기 하나가 나오네.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여기서의 속도 B 또는 파장 B가 세타 1, 세타 2라고 그랬을 때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하고 또 같아요. 이거를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뭐 입사각이긴 한데 이쪽에 관련된 각도 세타 1, 이쪽에서 발생한 각도 세타 2에 대해서 V2분의 1은 람다 2분의 1은 사인 세타 2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린 상태로 봤을 때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데 그러면 1, 2라는 여기에서의 파동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특정 파동이 V1 속도로 V2 속도로 전파된다. 어디서 또 빨랐던 거야? 어디서 더 빠른 거예요? 어디서 더 빠른 거였었겠다? 이런 식으로 2가 굴절이 된다면 어디서 더 빠른 거야? V1에서 더 빠른 겁니다.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니까
요 각도가 크다, 작다, 사인 값이 크다, 작다, V1이 V2보다 더 크다. 아, 요 파동에 대해서 원 매질이 더 소한 매질, 투 매질은 더 밀한 매질이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요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굴절까지 한꺼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이때 여기 특정 매질에서의 속도 B는 파장 B로서 각도, 사인값 비율과 똑같다라고 하는 요 법칙을 굴절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스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여기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굴절이 영어로 스넬인 게 아니에요. 굴절은 영어로 뭐니? 리프렉션입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구나. 이건 사람 이름. 요렇게 알아야지 굴절이 영어로 스넬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관련해서 잠깐만 볼게요.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확인했죠? 매질 종류 상태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파동은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전파 속력이 느린 밀한 매질 쪽으로 방향이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굴절 법칙 해가지고 나온 거 보면은 여기서는 그 사인 I, 사인 R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R, I라는 것이 R 값이 방금 전에 본 것에서는 세타 2, I 값이 세타 1에 해당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조금 확인할 약간 내용. 아까 전에 좀 밀한 매질, 소한 매질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226조 오른쪽 잠깐만 볼까요? 여러 가지 물질의 매질 속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 특히 얘기하는 거에서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빠른 걸 왼쪽에다가 놨네요.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공기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느려지는데 어쨌든 느리긴 느려요. 그리고 얼음에서 오히려 빠르고 물, 고체보다 액체에서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에탄올, 벤젠, 유리,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얼음하고 물 자리만 좀 주의하면은 보통은 그래도 기체보다 액체, 고체로 갈수록 좀 더 느려지는 대체적인 경향은 있다. 이 정도도 어느 정도 말은 맞지만 딱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기서 또 확인이 되죠. 얘가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 다시 이제 225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물결파, 소리 이런 것들의 굴절에 의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빛이 됐든 어떤 파동이 됐든 파동이 쭉 진행하던 방향에서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굴절이 일어난다면 1번 방향, 2번 방향이 있을 때 굴절이 어느 쪽으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요쪽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요거보다 소한 매질, 빠른 매질 쪽으로 간 거냐 밀한 매질, 느린 매질 쪽으로 휜 거냐 그랬을 때 직진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느린 매질 쪽으로 휘어간다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모양이? 그래가지고 굴절 법칙 까다로운데 그냥 무슨 파동이든 소리든 빛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물결파든 상관없어요. 더 느린 밀한 매질 쪽으로 파동은 굴절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생각하는 것을 빠르게 답을 내기 위해서 속도가 이러니까 법선 긋고 각도 재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일일이 생각할 필요 없이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로 나오는 것이 물결파의 굴절하고 음파, 소리의 굴절을 예를 좀 들고 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설명인지 같이 좀 볼게요. 자, 물결파의 굴절 예를 잠시 봅시다. 자료에서 소개된 물결파의 굴절 하는데, 자, 여기 해안가가 있어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인데 여기부터 해안가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바닷물이 있으면 이렇게 땅이 높아지다가 여기 해변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는 여기 해안가 언덕 깊어지는 와중에 여기가 깊은 바다, 더 얕은 물 부분, 여기는 이제 그게 찰랑찰랑 땅과 만나는 지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다 먼 곳에서 파도가 몰려올 때, 이렇게 밀려올 때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물결파는 어디서 빠르고 어디서 느리다 그랬어? 수심에 따라서 깊은 데서 빠르고 얕은 데선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된 게 오는 과정에서 파동의 마루선을 그려보면 마루선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느려지면 VNF랍니다. 느려지면 진동순 변화 없으면 파장이 짧아진다 돼야 되니까 파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파도가 여기서는 파장이 길다가 짧아지는 식으로 되면서 이런 파도가 만들어져서 여기 올 겁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단 해안가가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긴 해안가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가 육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을 수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면은 여기가 바다인데요. 여기 물이 여기들이 해발 0m 지점인 거고 여기가 얕아요. 여긴 조금 더 깊어요. 여기는 깊어요. 여기가 매우 깊어요. 이러는 바다 물 밑에 등고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파도가 발생해서 이렇게 오다가 파도 또는 너울이 발생해서 이렇게 오다가 자, 요렇게 오던 것들은 깊은 부분, 얕은 부분, 매우 얕은 부분까지 이렇게 오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요런 지점까지도 깊은 부분, 조금 얕아진 부분, 많이 ят아진 부분, 더 얕아진 부분, 매우 얕은 부분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하는데 요렇게 오던 파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던 파도와 너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더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얕다라는 게 요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직진하는 것에 비해서 얕은 쪽, 느린 쪽으로 요렇게 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다. 살짝 이렇게. 자, 깊었다, 얕아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깊었다가 요쪽이 얕아졌다, 요쪽이 얕다라는 식으로 얕은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다가도 얕은 쪽으로 느린 쪽으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갈 거고 반대로 이쪽은
여기보다 여기가 얕구나. 요쪽이 얕구나. 요쪽이 얕구나. 요쪽이 얕구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얕은 쪽으로 이렇게 또 휘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다가 여기보다 요가 아니라 여기가 요렇게 얕구나 하는 쪽으로 요렇게 파도와 너울이 해안가에서 톡 튀어나온 부분 쪽으로 몰려서 가둬서 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안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파식, 침식이 더 잘 일어난다. 그래서 해안가가 단조로워진다. 이런 얘기도 지구과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 예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225쪽의 그림 보면은 곧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고 만이라고 하는 게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인데 파도가 칠 때 해안에 돌출된 곳에서는 주변의 다른 점보다 수심이 먼저 낮아지므로 파도의 속력이 느려서 곳 쪽으로 파도 진이 꺾게 된다. 그래서 해안선 모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파식 작용도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음파의 소리 굴절,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는 또 요런 게 또 나타내네요. 자, 정리해 봅니다. 음파 소리는 어디서 빠르고 어디서 느려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기체에서 느리고 이게 밀한 매질이라고 할 수 있고 액체, 고체 만나게 되면 빨라지죠. 이게 소한 매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기체에 대해서도 저온일 때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태일 때 조금은 더 빠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는 소리에 전파된 속도가 340에서 350m/s 가량 왔다 갔다 해요. 340에서 350m/s는 우리가 시속 몇 킬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니까 시속 몇 킬로 정도 돼요? 대략 1000에서 1200km 정도 됩니다. 뭐 KTX 이런 게 뭐 시속 300km로 달려요. 그러는데 소리의 속도는 그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빨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음파의 굴절 관련해서 이런 예가 자주 나와요. 낮부터 할까요? 낮과 밤의 연직 방향 온도 차에 따른 소리에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리자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냐면 낮에는 공기는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는 일단 상층부 공기가 한 5도씨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땅바닥이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심하게 달구어져서 여기 땅바닥 근처가 한 40도 된다 치자. 그리고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30도, 20도, 10도, 5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게 원래는 연속적으로 온도가 변해야 되는데 40도, 30도, 20도, 10도인 공기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고 보자. 밤에는 어떠냐? 밤에도 땅바닥에서 멀리 떨어진 공기, 상층부의 공기는 5도씨 뭐 똑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밤에는 특히 겨울에는 땅바닥이 되게 차갑게 금방 식어가지고 예를 들면 땅바닥 근처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도라고 하자. 되게 추워요. 막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나마 좀 올라갈수록 온도는 조금은 공기의 온도는 따뜻해진다고 하자. 영하 5도, 뭐 영하 0도, 영상 5도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소리 한번 내볼까요? 여기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소리를 한번 내보자. 원래 소리는
쭉쭉 퍼져나가야지 되는데 스피커에서 소리는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렇게 퍼져나가던 소리는 어떻게 돼?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 공기, 저온의 공기, 더 밀한 매질, 느린 쪽으로 퍼져나간다, 휘어서 간다가 굴절의 성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을 일일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작도해가지고 막 따져보는 게 아니라 느린 쪽, 밀한 매질 쪽으로 휜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직진에 비해서 온도 높은, 온도 낮은 있을 때 온도 낮은 더 저온의 느린 쪽으로 휜다. 30도, 20도 중에 20도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휜다. 또 휜다. 뭐 요렇게 봐줘야지 되겠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요런 식으로 소리가 상공을 향해서 휘어간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디서 낸 소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휘는 경향을 보인다. 하늘에서 낸 소리는 어때요? 하늘에서 낸 소리?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이런 건 어때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퍼져나가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건데 가다 보니 10도, 20도의 공기다. 얘가 더 차갑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더 뜨거운 공기 쪽으로 휘는 거니까 더 차가운 공기 쪽으로 요런 식으로 휘게 된다. 가다가 요런 식으로 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땅바닥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땅바닥에서 낸 소리가 원래는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차가우니까 이렇게 휘는 것보다 요렇게 휘겠다, 요렇게 휘겠다. 요런 식으로 가다가도 땅바닥으로 이렇게 꺼지려고 하는 이런 소리의 굴절 현상이 나타나겠다. 상층부에서 낸 소리도, 여기서 낸 소리도 쭉쭉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좀 땅으로 이렇게 꺼지는 모습으로 소리가 나겠다. 올라갈 때는 더 심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밤에는 하층부의 온도가 더 차가울 때는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려올 때는 쭉 내려가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디서 발생한 소리냐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225쪽이라고 나온 거에서 음파, 소리의 굴절 보면요. 음파의 속력은 매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액체, 기체 느려지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또한 속도도 빠르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은 비행기에서 나는 소음을 예로 들었네요. 여기서 난 소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예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25쪽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 해줬고요. 225쪽에서는 빛의 굴절 얘기하면서 렌즈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 신기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할게요. 자, 먼저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죠. 볼록 렌즈는 모양이 요렇게 생긴 거고 오목 렌즈는 모양이 요렇게 생긴 렌즈를 얘기를 하죠. 가운데가 두툼한 거를 볼록 렌즈, 가운데가 얄쌍한 거를 오목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요거 너무 작게 그렸다. 좀 크게 그릴게요. 볼록 렌즈 요렇게 크게 그려봤을 때 볼록 렌즈는 평행광선이 요렇게 오다가 볼록 렌즈를 만나면 빛이 통과한 후에는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모이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렇게 오던 빛이 렌즈라고 하는 공기에서 유리 렌즈를 만나게 되면 경계면이 요렇게 생겨요. 매질 경계면이 요렇게 생겼을 때 진행하던 방향에 대해서 법선을 이렇게 매질 경계면 법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빠르고
여기서는 느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직진에 비해서 공기보다 유리에서는 속도가 더 느려져야 되니까 직진에 비해서 요 각도보다 법선으로부터 요 각도가 더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진행 방향이 요렇게 가면은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좀 이렇게 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 매질 경계면 모양이 여기선 반대니까 얘는 평행광선으로 오다가도 이렇게 휘어서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유리를 통과할 때 여기서 쭉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오다가 팍 꺾이고 오다가 팍 꺾이고 요런 면을 만났을 때에는 요거보다 조금 안쪽에서 요렇게 되는 새로운 매질 경계면을 만났을 때 매질 경계면 법선이 요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제는 유리에서 오다가 직진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직진을 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굴절각처럼 나올 텐데 유리에서 이런 입사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법선 유리에서 이런 입사각을 가지고 있다가 공기로 빠져나오면은 이 법선으로부터 각도가 더 커져야 되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더 커지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오다가 요렇게 꺾이고 한 번 또 더 꺾인 결과 두 번 꺾인 결과 항상 이렇게 볼록한 쪽으로 모이는 모양으로 빛의 경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는 여기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어서 뭐 여기로 와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볼록 렌즈다라 그러면 오목 렌즈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얇은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 렌즈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 후 초점에 모인다. 렌즈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헛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신기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관련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고 잘 모르겠을 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나오는 일반적인 몇 가지 용어와 함께 기본 내용들이었었고요. 자, 여러분들 빠르게 주관식 문제 227쪽에 나오는 개념 체크 OX와 단답형 문제 빈칸 연결해서 요거 하는 거 용어 확인하는 문제니까 227쪽에 나온 문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후딱 풀어볼까요?